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맞은 할머니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물질을 하는 해녀이면서 밭에서 감자도 키우고 당근도 키워내다 파는 억척스럽고 부지런한 제주도의 할망입니다. 할망은 할머니를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할머니를 이르는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저는 동네에서도 정말이지 제 일로 부지런하고 억측스러운 할망으로 통하지요. 세와리바당 전복이영 성게는 저집 할망이 다 따감서. 이 말은 세와리의 바닷가에서 나는 전복과 성게는 저집 할머니가 다 독점한다는 뜻으로 몰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밭일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타박 반 칭찬 반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녀석이 5살, 7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남편 없이 호러미로 두 아들을 키워왔지요.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남편이 많이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곤 시댁에서 결혼할 때 마련해준 바닷가 어귀의 조그만 스틸레이트 집 한 채가 전부였지요. 남편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동사무소의 말단 공무원이었답니다.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착한 남자였는데 술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던지 어느 날 동사무소 일이 끝나고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가서 거나하게 소주를 걸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다 길바닥에 넘어졌는데 뒤통수를 단단한 돌멩이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길로 길 위에서 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이었지요. 아이들은 어리지 먹고 살 방도도 딱히 없지. 전 남편이 살아있을 적만 해도 아이들도 어리고 하여 다른 바깥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댁 어른들도 너무 연로하고 병환이 깊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딱히 아니었지요. 길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 생업전선에 나가야 했고 그때부터 물질이며 밭일이며 닥치는 대로 억척스레 일만 하며 두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원래 감기도 잘 걸리고 잔병치레도 많은 저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체질 자체도 저도 모르게 변화하더군요. 웬만한 감기는 대충 감기약 먹고 물질하러 그냥 다녀와도 며칠 좀 콜록거리다 저절로 낫고 정말 크게 아파 몸져 눕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제 몸 아픈 것도 잘 모르는 채로 그렇게 팍팍한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 7순, 올해 초에는 아들들이 칠순잔치를 열어줘서 일본에 여행도 다녀오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걸판지게 집에서 잔치도 벌였지요. 처음에 저는 떠들썩하게 잔치 같은 것을 열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었는데 아들들과 특히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잔치를 주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칠순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 할망은 복도 많지. 며느리가 손수 칠순잔치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어주고 요즘 며느리를 이렇게 제 몸 고생하며 시어머니 대우 안 해주는데 참 며느리 한번 잘 들였어. 남편 졸면서 사별하고 재가도 안 하고 힘들게 아들 둘 키워내더니 그 값을 톡톡히 받네 그래. 듣자하니 이 집 며느리는 딸처럼 살갑게 굴면서 할망 데리고 주말마다 목욕탕 가서 때도 밀어주고 아주 착하기로 소문났던데. 사람들은 며느리가 직접 나서 잔치 음식을 만들고 또 유명한 트롯 가수까지 초청해서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자 저마다 불었다며 한 소절씩 인사 차례를 했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2명인데 한 명은 아주 착하고 딸 같은 며느리인 것이 사실인데 다른 한 명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배에서 나와도 아롱이 다롱이란 말이 있듯 제 아들놈은 날 때부터 두 녀석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른 녀석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차분하고 좀 냉정한 구석이 있는데 머리가 명석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아도 공부를 곧잘 했지요. 서울의 명문 법대에 떡하니 합격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현재는 로펌에 취직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놈은 덜렁대고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였지요. 어려서부터도 공부는 죽어라 하기 싫어해서
제가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결국 둘째 놈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는 감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둘째 놈이 공부는 못했어도 성격이 애교가 많고 잔정이 많아 아들 녀석임에도 제가 이 녀석 때문에 재미나게 웃는 일이 많았지요. 둘째 아들놈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말수가 많거나 수다쟁이는 아닌데 아주 정이 많고 착한 아이랍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그늘도 없고 성격이 아주 밝은 데다 시집 오자마자 저를 친엄마처럼 따르며 아주 살갑게 굴었지요. 제 칠순잔치도 요리솜씨가 좋은 둘째 며느리가 발벗고 나서 잔치 음식도 만들고 트롯 가수를 초청해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도 모두 둘째 며느리 솜씨입니다. 반면에 첫째 며느리는 서울 내기로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영 정이 가지 않는 스타일로 대놓고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려는 마음을 내비추는 아이지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도 시댁에 일절 거름하지 않고 지들 부부만 해외여행 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였지요. 요새 추세가 아무리 그렇다지만 저는 아직까지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추석 명절도 복잡하진 않아도 나름 예를 갖춰서 제를 지내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방구 시어머니에게 명절에 내려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만 좀 여행 다녀올게요. 이런 식의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해외여행을 떠나버리는 며느리를 보며 좀 아연실색했었죠. 큰며느리는 시집와 첫 해부터 지금껏 단 한 번도 명절에 제주도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큰 아들네는 둘째 아들네보다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는데 둘만의 신혼재미에 빠져 사느라 그런 건지 명절마다 해외여행이다 뭐다 둘이 싸돌아다니기 바쁩니다. 이런 사정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둘째 며느리 눈치가 보이죠. 둘째 아들은 지 형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벌써 아이가 둘이에요. 아들 1명, 딸 1명인데 둘째 며느리는 연년생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힘들어 정신이 없을 텐데도 명절이면 누구보다 일찍 시댁에 와서 제수 음식 준비를 돕습니다. 아이만 키우는 가정주부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는 시내에서 조그만 고기국수 집을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편 버는 월급으론 아이들 대학 공부며 노후 대비까지 하기엔 무리라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바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며 저는 아직 젊고 쌩쌩하니 힘든 줄 모른다면서 늘 웃는 낯으로 말하는 며느리이죠. 첫째 형님은 매번 제사니 명절이니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데 저만 와서 일하려면 화가 날 법도 하지만 그런 내색도 일절 안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되려 제가 그런 둘째에게 눈치가 보여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형편이죠. 예, 둘째야. 너 아기 키우랴 국수 가게 하랴 정신없는 거 뻔히 아는데 무리해서 제사니 명절이니 안 챙겨도 된다. 시자 들어간 시댁티 너한테 내지 않을 거니까 너는 그냥 너 장사하는 거랑 아이들이나 잘 챙기렴. 명절이나 제사에는 딱 식사할 시간 되면 아이들 데리고 와. 미리 와서 음식한다고 고생할 거 없다. 나는 동네 할망들 불러 모아 3355 일하면 되니까 일손이 딸리지도 않아. 알아들었니? 어머님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니 명절을 어머님 혼자 지내게 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짬은 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많은 제수 음식을 어머니 혼자 하는 건 힘든 데다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서울 첫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매번 너만 와서 고생하니 내가 너무 네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그러지. 며느리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 고생하고 누군 시댁 발걸음도 안 하고. 어머님, 제가 시댁에 와서 무슨 고생을 그리 한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님 일손 조금 도와 제수 음식 장만 좀 하는 거 가지고요. 설거지는 그이도 많이 도와주는 데다 손님도 많이 없어서 명절이나 제사 때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아이답게 요리 솜씨가 또 기막히게 좋아서 제수 음식 장만도 척척인데다 평소에도 밑반찬을 만들면 혼자 사는 제가 먹으라고 바리바리 싸다주는 보기 드문 며느리였죠. 게다가 한 달에 2번은 꼭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서 제 등을 밀어주고 함께 사우나를 해주는 살갑기 짝이 없는 아이였답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전생에 나쁜 일을 한 것만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았지요.
그런데 저희 첫째 며느리가 이런 둘째 며느리 발끝만 닮아도 좋았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저의 이번 칠순 잔칫날만 해도 첫째 아들은 되려 시간에 맞춰 제주도에를 왔는데 바깥일도 하지 않는 첫째 며느리는 칠순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빼꼼히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집안 어른들이나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런 첫째 며느리를 흉보고 욕했지요. 아니, 저 여자는 이 집 첫째 며느리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 칠순에 제일 늦게 나타날 생각을 하냐? 아무리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지만 너무 경우가 없네. 그러니까 날 다 저물어 와놓고 또 선글라스는 뭐야? 누가 보면 뭐 연예인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겠네.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집에 들어와서까지 마스크는 또 뭐람?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선글라스와 마스크 차림으로 떡하니 나타난 큰 며느리를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흉보는 말을 하더군요. 저 역시 탐탁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제주까지 먼 걸음을 한 아들 내외기에 일단 실은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뒷정리까지 부지런한 둘째 며느리가 마치고 돌아가는 동안 첫째 며느리는 손가락 부러진 사람 마냥 육손가닥 하지 않고 둘째 애가 일하는 모양을 구경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한마디 야단을 쳤지요. 예, 첫째야. 오늘 칠순잔치 한다고 둘째가 음식 장만이다 뭐다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닌데 늦게 와서 네가 뒷정리 하나 안 하면 둘째 동서 보기에 너 역시 면이 안 서는 일 아니냐? 너도 뒷정리하는 건 좀 거들 생각하렴. 어머님, 제가 사실은 오늘 서울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오는 통에 늦은 거고요. 그리고 안정을 취하는데 어머님 칠순이라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 비행기 타고 온 거라고요. 겨우 지열해서 제주도까지 온 건데 그런 저한테 일까지 하라는 말씀이세요? 뭐 수술을 받아? 너 어디가 아프니? 그게 실은요. 참, 큰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보니까요, 큰애가 한 이틀 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코 수술과 눈꺼풀이 안 쳐지게 하는 무슨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출혈이 심해서 큰일 날 뻔했다나요? 그래서 제 딴에는 비행기도 무리해서 타고 일도 할 수 없다는데 어이가 없었죠. 성형수술을 욕하는 시대도 아니지만 그 수술이란 걸 꼭 제 칠순잔치 전전날 부득이 받은 큰며느리의 속내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듣자 하니 이걸로 큰아들과 며느리는 좀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해서 큰아들은 좀 일찍 제주도에 내려왔던 거고 성형수술 핑계로 제 칠순잔치에도 오지 않으려 했던 큰며느리는 그래도 남편 눈치가 보여 억지 걸음을 한 것이더군요. 참 야단을 쳐야 할지 픽 웃고 넘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는 나름 서울의 유명 여자 대학을 나온 인텔리 출신입니다. 요즘이야 대학을 나왔다고 인텔리라 하는 시대도 아니지만 못 배운 제 기준에서 유명 여자 대학 출신 며느리는 똑똑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큰며느리 신정은 원래 사업을 크게 했는데 몇 년 전 망하는 바람에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도 아들을 통해 들었지요. 그런데 잘 살던 시절의 버릇과 습관이 남아있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지 않고는 적성이 안 풀리는 공주과라고 큰아들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투정 비슷한 것을 부린 적이 있었지요. 생활비를 가져다줘도 늘 부족하다 불평만 하면서 또 친정에 몰래 돈까지 갖다 주는 것 같다고 불만을 늘어놓길래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네가 좋다고 선택한 여자인데 못 사는 처가의 생활비를 좀 가져다 준다고 그거 가지고 타박할 일은 아니다. 너 역시 내가 병들고 힘이 없으면 날 모른 척할 거니? 지 부모 안쓰러워 용돈 좀 가져다 드리는 거 가지고 처 타박할 생각 말고 네가 더 열심히 벌 생각을 해라. 네 와이프도 대학까지 나온 애인데 집에서 놀지 말고 뭔가 일을 가지라고 네가 설득도 해보고 알아들었어? 그렇게 아들에게 타일렀었는데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 성형수술 붓기가 빠지지 않은 채로 떡하니 나타난 며느리가 참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차리고 온 행색을 보니 좀 분수에 맞지 않게 값비싼 명품들로 치장을 했더군요. 저는 시골에서 물질하는 할머니라 큰며느리가 하고 있는 가방이며 구두 같은 것이 그렇게 비싼 것인 줄 몰랐는데 칠순잔치에 왔던 서울 조카가 저한테 슬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큰며느리 엄청 멋쟁이네요. 큰삼촌이 서울 대형 로펌에 계시다더니 돈 많이 버시나 봐요. 가방도 명품, 신발도 명품,
몸에 걸친 것도 하나같이 명품. 할머니 큰며느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걸친 것들 돈으로 계산하면 좋기 2,500만 원은 넘겠는데요? 2,500? 뭘 걸치고 입었길래 저 애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야? 명품이잖아요, 할머니. 백이라 구두 옷까지 죄다 명품이라 중고로 샀다 해도 돈 꽤 나갔을걸요? 어머, 얘는 남의 집 칠순잔치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할머니 칠순날 들으면 기분 좋을 얘기도 아니고. 넌 어린애가 헛입 놀리고 앉아있니?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여기 둘째 며느리 도와서 뒷정리라도 해. 제 표정이 구겨지는 것을 보고 서울 동생은 조카의 입단속을 시키더군요. 참 큰아들이 죽는 소리를 할 때 그저 경제 형편이 안 좋아진 처가를 좀 챙기는 수준의 며느리라 생각했는데 사치와 낭비가 좀 도를 지나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로서 한마디 해야겠다 벼르다가 그날 밤 늦게 큰며느리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 첫째야. 이번에 성형수술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니? 예? 아니, 그건 어머님께서 왜요? 그냥 부모된 입장에서 니들 경제 상황이나 뭐 그런 게 좀 걱정돼서 그런다. 서울은 집값도 무시무시하게 비싸던데 너희 부부 사는 집 지금 전세도 아니고 반전세라 했지? 네, 보증금하고 다달이 월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니들 앞으로 집도 사야 하고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돈 부지런히 모아야 해야겠구나. 그런데 안 그래도 예쁜 얼굴에 성형수술까지 하며 헛돈을 쓰니? 아니 어머님, 헛돈이라뇨. 제가 지금 성형수술한 거 가지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도 할 말이 많다만 일단 너희들 결혼해서 너희들 살림이니 긴 말은 않겠다. 나 역시 혼자 된 몸으로 억척스레 살림 꾸려오며 살아오다 보니 돈 모으는 일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아서 하는 소리야. 돈은 젊고 건강할 때 모아야지 좀 벌린다고 흥청망청 써버리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고 또 아니 어머님, 지금 저희 결혼할 때 반전세금 좀 도와주신 거 가지고 지금 유세 부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은 결혼할 때 서울서는요 부모님이 집 마련해주지 않으면 평생 허리띠 졸라매도 집 한 칸 제 능력으로 장만하기 힘들다는 게 상식이에요. 어차피 깨어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 모으느니 젊어서 좀 즐기며 살겠다는 건데 무슨 불만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노후 대비 안 된 늙은 홀어머니 있는 남자가 결혼하기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사채 빚보다 더 끔찍하게 골치 아픈 게 노후 대비 안 된 늙은 시부모예요. 민석 씨 같은 개천용. 솔직히 저 같은 여자 아니었으면 장가가기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개천용? 노후 대비 안 된 시부모? 누가 그러든 내가 노후 대비 안 된 시부모라고, 어? 아니 그런 걸 꼭 누구한테 들어서 하나요? 딱 보면 사이즈 나오는 거지. 저 솔직히 민석 씨보다 더 조건 좋은 남자들 줄을 섰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생각 마시고 저희 부부 사는데 관여 일절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큰 며느리였습니다. 지 할 말 다 해놓고 나간 주제에 큰아들 앞에서는 또 펑펑 우는 생쇼를 시연해서 마치 제게 큰 야단이라도 맞은 것처럼 굴어서 그날 밤 참 집안에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아니, 엄마 가뜩이나 수술받았다고 외출하기 곤란하다는 사람이 그래도 엄마 칠순이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야단을 그렇게 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난 지금 집이라도 한 칸 서울섬 마련하려면 좀 절약하고 살라고 듣기 좋게 충고 한마디 한 거밖에 없다. 그런 충고를 그러니까 엄마가 왜 하시는데요? 저희들 집은 저희가 알아서 장만할 테니 그런 걱정은 마시고 엄마는 엄마 건강이나 잘 살피시라고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네 처가 과소비 심한 것 같다고 처가에까지 다달이 돈 갖다 바쳐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한 건 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니? 엄마, 안 그래도 저희 부부 그 문제 가지고 많이 다투니까 엄마까지 나서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제 능력이 부족한 다 제 탓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한밤중에 쌍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시집와서 처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바닷가 동네 특유의 해풍, 비린내가 거슬린다며 근처 호텔로 가서 잠을 자고 오던 아이였지요. 그런 아이니 제 칠순날 제 집에서 잘 거란 기대도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들 녀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참 속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크더군요. 다음날 소식을 듣고 둘째 며느리가 당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전날 밤에 아주버님 내외가 쌩하니 집을 나가버렸다니 사실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이사달이 났구나. 뭐 그렇게 크게 욕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지. 명석이 어머님 칠순날인데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너무했네요. 그런 날은 그저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게 도리인데 너무 속상해 마시고 기분 푸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몸국 한 냄비 끓여왔으니 아침 식사부터 하시고요. 그렇게 살뜰하게 제 기분을 살피며 풀어주려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장가간 아들은 절에 출가시켰다고 마음먹어야 한다는 시쳇말처럼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일말의 기대를 내려놓고 아예 대거리하며 지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다만 큰며느리의 사치와 낭비벽이 걱정이 되기는 하더군요. 변호사가 큰 돈을 벌던 시대도 지났고 요새는 변호사도 그저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기반이 잡히지 않는 큰아들 부부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내외와 좀 냉랭해진 상태로 연락도 잘 주고받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암 초기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와 아들 내외는 당장 동분서주하며 서울의 대학병원에 예약을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감정이 상해 있던 터라 수술만 받으면 목숨에도 지장 없다 하니 절대 큰형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요. 그렇게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가게를 한동안 닫고 제 간병을 한다는 것을 절대 안 된다 만류하고 저는 간병인을 써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놈이 지 형한테 넌지시 연락을 한 모양이더군요. 큰아들은 헐레벌떡 달려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잘못을 빌더군요. 엄마 칠순잔치날 그렇게 떠나오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즉에 연락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뵙고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아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 됐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얘기 길게 하는 것도 나 뜨겁다. 그건 그렇고 니처는 요새 잘 지내니? 어찌 요변에도 니처는 뵈지 않고 너만 병원에 왔어? 그래도 이번에 제주도 내려갈 때는 그 사람이 엄마 모시고 내려가기로 했어요. 저는 로펌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그럴 건 또 뭐냐. 하긴 퇴원 수속이다 뭐다. 제주도서 둘째가 올라와 일을 보느니 니처가 그래주면 고맙긴 하겠다만. 사사건건 와이프랑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참고 지내왔는데 솔직히 그 사람 결혼하고서 엄마한테 너무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뭐에 씌여 처음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서 결혼했는데 결혼은 현실 같아요. 생활력 없는 건 둘째치고 제가 버는 족족 쓰기에만 바쁘니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엄마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저 몰래 카드 빚이 엄청 나와서 그거 가지고 며칠 전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도 저만 온 거고요. 그래도 제가 이번엔 정말 화내서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는 거 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평소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과묵한 큰아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들으니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웬만해선 지 처 편을 들지 그런 처 험담을 하는 아이가 아닌데 내 앞에서 저런 얘기까지 털어놓는 것을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고 자주 싸우는구나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퇴원을 기다리며 한동안 입원 생활을 마친 뒤 제주도에 내려가게 되었지요. 약속대로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퇴원 수속도 하고 제주도로 데려다 주더군요. 그렇게 저희 동네에 도착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참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너 민석이 몰래 카드 써서 빚이 많이 나왔다던데 얼마나 빚을 졌니? 아니 민석 씨가 그런 얘기까지 어머님한테 한 거예요?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듣자 하니 민석이가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넌 어디다 돈을 그렇게 펑펑 쓴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빚을 졌어? 신혼 초에도 네가 카드 빚 낸 거 민석이가 막아줬다면서. 어머님, 아니 지금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대체 뭐세요? 저희가 돈 때문에 동동거리면서도 어머님께 신세진 일도 없는데 대체 왜 저만 보면 돈 가지고 닭다리시냐고요? 저도요, 소시적인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만 잘 풀렸으면 솔직히 민석 씨 같은 조건의 남자와 제가 결혼할 일도 없었고요.
지금 아버지 하시는 사업 그거 제기만 되면 제가 꼴랑 그거 몇 천만 원 빚 가지고 이렇게 어머님과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어요. 참, 너 말 한 번 잘하는구나. 그래서 아버님 사업이 지금 제기가 되었니? 네 친정에 다달이 생활비 가져다 주는 것도 나 아무 소리 안 했다. 왜냐고? 친정 식구도 가족이고 부모인데 부모가 어렵다면 그거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민석이가 툴툴거릴 때도 야단쳤어. 네가 선택한 여자고 그 여자 부모님이 힘들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네가 빚을 진 이유는 순전히 네 옷 사고 구두 사고 그런데 흥청망청 돈 쓰느라 자꾸 빚을 진다는데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겠니? 어머님은 물질하고 밭일하느라 생전 백화점 구경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시죠? 하긴 평생 제주도 사시면서 시골 구석에서 전복이나 캐던 분이 알면 뭘 어디까지나 알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지만요. 세상엔 어머님이 모르는 세계가 아주 다양하다고요. 어머님 수준이 제주도 총구석이라고. 제 수준까지 어머님 수준에 맞춰서 아껴 쓰라 마라 잔소리 그만하시라고요. 전 죽어도 제 수준 떨어지게 구질구질하게는 절대 못 사니까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예, 너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평당 얼마인 줄이나 아니? 여기 바닷가 마을이 땅값 오른 건 너도 신문이며 뉴스 봐서 알고 있지? 여기가 서울 웬만한 강북보다 땅값 비싼 곳이다. 그리고 정확히 여기서부터 저기 카페 보이는 자리까지가 바로 내 땅이고 어쩔래? 넌 여기 제주 총구석 어디 감자밭 한 떼기라도 있어 유세냐? 아니 물질만 하시는 어머님이 제주도에 땅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땅이 어떻게 어머님 거죠? 믿기지 않는데? 설마 지금 저 혼내키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만 다 사실이고 사실이건 아니건 이젠 네 알 바 아닌 것 같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땅이나 내 재산이 네 앞으로 갈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너는 그냥 신경 끄고 네 수준에 맞는 삶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저를 물질이나 하는 해녀라고 콧방귀 끼며 무시하던 며느리는 제가 제 땅을 가리키면서 제가 가진 재산을 공개하자 걸어가다 정말 놀라 뒤로 발랑 나자빠질 뻔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하찮아 보이던지. 저는 더 대거리하지 않고 쌩안이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큰며느리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친 뒤 그 몇천만 원 된다는 카드빚을 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제주서 물질하는 해녀가 감자밭 당근밭 일구며 사는 총구석 할머니가 맞습니다만 돈 가지고 어디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처질은 아니랍니다. 제가 이런 처지가 된 데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의 억척스러움과 약간의 행운이 한몫을 했지요. 저는 젊어서부터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이 모일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뒀다가 동네에 밭도 사고 길가에 땅도 사고 하는 데에 재미를 들여서 저는 은행에 묶어둔 돈보다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많은 시골 할머니입니다. 제주도 땅값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연예인이 제주도에 내려와 살기 시작하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젊은 사람들이 1년 살기다 한 달 살기다 뭐 그런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열풍이 불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 땅값 특히나 해안가의 땅값이 폭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소유한 토지가 운이 좋게 그런 해안가 쪽의 땅이고 거기다 몇 년 전 신공항 부지 선정이 제가 가진 밭 인근에 설정까지 되면서 땅값이 친정부지로 올라 제가 알부자 소리 듣는 할머니가 된 것이죠.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어디 서울 강북의 건물주 못지않는 자산이라 제게 부럽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땅을 가진 사실을 아들들에게는 물론이고 며느리들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땅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혹시나 제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아들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돼서였습니다. 제주도 땅값이 오르면서 감귤수저다 뭐다 그런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감귤밭 땅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집 자식들이 하나같이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들을 안 하는 겁니다. 감귤수저 소리 들으며 총구석에서 귤농사하는 집 아들내미가 사흘 걸러 서울 나들이나 다니며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봐왔던 터라 저는 아들들 내외가 저희들 힘으로 스스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절대 제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심산이었지요.
그런 저의 사정도 모르고 저를 사사건건 무시하는 큰 며느리였던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그 애들에게 재산을 좀 떼어주면 내가 대우도 받고 아들 내외가 다투는 일도 적지 않았을까? 저도 애미 입장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더군요. 이런 생각을 같이 물질하는 해녀 친구에게 말했더니 타박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할망, 야무진 할망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옷 사고 신발 사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똥멍충이 며느리한테 재산 갖다 바쳐서 대우받으면 뭐 할 거라? 그런 며느리한테 돈 갖다 줘봐야 그때뿐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건데 평생 물질하고 밭일해서 번 돈을 그런 며느리한테 갖다 준다고? 그런 생각일랑 말고 물려주려거든 그 생활력 강하고 착한 둘째 며느리한테나 미리 재산을 좀 떼어주던가. 보아하니 그 집 둘째는 재산을 줘도 불리면 더 불렸지. 허투루 쓰게 생기지 않았더구만. 저는 그 해녀 할망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진짜 그 해녀 할망이 말이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장암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나도 나이가 들었고 평생 살지 못할 거고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하나 주변 정리를 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 내외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 규모를 줄여서 이 정도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너희들 앞으로 해주겠다고 말했지요. 왜냐면 나머지 50% 정도의 재산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 대비로도 쓰고 또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에 좀 뜻깊은 곳에 기부도 하고 아이들 기반이 더 잡힌 후에 밝혀도 되는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둘째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됐다고 더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물려주셔도 좋고 어머님 쓰시고 싶은데 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되려 둘째 아들놈은 땅을 물려받고 싶어 해서 둘째 아들 내외에게 제가 가진 땅의 일부를 상속해 주었습니다. 제가 준 땅을 가지고 일부를 좋은 가격에 판 모양인데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둘째 며느리는 국수집 규모를 넓히고 서울에까지 분점을 낸 모양입니다. 다행히 서울에 낸 국수가게도 장사가 무척 잘 되어서 2호점, 3호점까지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너무 다행한 일이지요. 동료 해녀 할망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에도 성견지명이 있고 똑 부러지는 소리를 잘하는 할망인데 제 둘째 며느리의 곤에서도 그 해녀 할망의 성견지명이 통했지요. 제가 상속해준 땅을 자본으로 자기 사업을 살뜰하게 더 불려가고 있는 둘째 아들 내외가 참 뿌듯한 요즘입니다. 아들은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준 자산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라는데 며느리의 국수가게 사업 말고 아들놈의 감귤 농사도 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큰 아들에게는 재산 상속도 미루고 그렇게 또 한동안 연락이 뜸한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기별도 없이 큰아들 녀석이 제주도 집으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물질을 하러 나가려다 말고 깜짝 놀라 그런 큰아들을 붙들고 물었지요. 아니 민서가 너 온다는 전화도 한 통 없이 이 시간에 집엔 웬일이냐? 엄마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얘기를 듣고 보니 큰아들은 큰며느리와 별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살아보니 성격도 너무 맞지 않고 씀씀이가 해픈 면도 도무지 적응할 수 없고 맞춰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요. 그렇다고 맞벌이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카드빚만 내면서 처가의 친정아버지가 사업 재개하기만을 나무에 익은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와이프가 너무 한심하고 정 떨어진다고 말하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시험 준비하는 동안 연애도 일절 안 하고 공부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예쁘고 애교 부리면 좋은 여자인 줄 알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가치관부터 뭐 하나 맞는 것도 없는데 사치벽까지 심해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여자예요. 더 늦기 전에 당신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 돈 펑펑 쓰면서 살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다행히 우리 사이에 아직 아이도 없고 이혼을 해도 지금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결심을 굳혔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마음에 안 들면 나라님도 바꾼다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가 서로 인연이 아니고 맞지 않아 갈라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평소 제가 보기에 아들의 배필로 아깝고 좋은 아이였다면 제가 버선발로 말리기라도 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 저는 그래도 이혼은 큰 결정이니 집에서 며칠 쉬면서 천천히 잘 생각해보라 말하고 물질을 하러 나왔지요. 그렇게 한동안 큰아들이 서울의 로펌에도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울며 불며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돈도 아껴 쓰고 어머님 무시하는 행동도 안 할게. 그러니까 화 풀고 이혼하자는 소리는 하지 마, 응? 됐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당신은 뼛속까지 서울 강남 스타일. 나는 제주도 바닷가 촌놈이야. 나는 촌놈이니 촌놈답게 앞으로도 촌스럽게 살 거야. 당신은 세련되게 서울물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 나 서울 로펌에 사직서 냈어. 제주도서 변호사 사무실 낼 거야. 당신 제주도서 살 자신 없잖아. 소모적인 다툼은 그만하고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한번 마음이 뒤돌아선 아들은 이혼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저에게도 빌고 아들에게도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며 결국 험한 소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나는 뭐 아쉬워서 이런 소리 하러 제주도까지 온 줄 알아? 그래도 결혼은 큰 결정이고 내가 선택한 건데 끝까지 책임을 다해보려고 당신 설득하러 왔어. 당신 어머니 가지고 있다는 해안가 땅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니? 뭐 그 정도 재산 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난 척하며 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 계속 빌기라도 할 줄 알았어? 됐어.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바닷가 촌구석에서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평생 촌스럽게 촌놈처럼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돌아서는 큰며느리였지요. 저는 듣다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물질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가시투성이 성게알을 무차별로 그 못된 며느리의 면상에 사정없이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뾰족한 성게알에 맞은 며느리가 손으로 막으면서 아따거 하며 막 소리를 지르며 팔짝팔짝 제자리서 뛰더군요. 이제까지 살림 가르기 싫어. 모진 소리 안 했더니 뭐? 촌놈 촌구석. 이런 막대 먹은 서울 촌년이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촌놈 타령이야. 너는 뭐 얼마나 수준이 높고 세련돼서 시집와 이제까지 내 아들 덕에 먹고 자고 입고 호위호식했으면서 게다가 네가 쇼핑한다고 사들인 카드값 물어준 것만 해도 얼만데. 곱게 이혼하고 싶으면 폐악 그만 부리고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거라. 남의 집 귀한 아들 신세 망칠 생각 다시는 하지 마. 저의 도끼 어린 서슬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꽁무니 빼듯 도망가 버리는 큰며느리였습니다. 그 이후 큰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살이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면서 큰아들은 제주 시내에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같은 거 다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 곁에서 자기 일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큰아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추슬러지면 큰아들도 좋은 짝을 만나 다시 결혼했으면 하는 것이 애미 된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요. 요즘은 큰아들과 한 집에서 제가 살고 주말이면 가끔 둘째 아들 내외도 아이들까지 대동해 저희 집에 오는 통에 오랜만에 사는 것이 활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라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북적거리는 것이 사실이어서 제가 가진 땅에 최근엔 넓은 2층 집을 새로 짓고 있어요. 큰아들이 저와 한 집에서 살게 된 데다가 주말이면 둘째 아들 내외까지 놀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사는 집이 좀 좁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둘째 며느리의 국수집은 나날이 장사가 잘 되어서 제주 지역에 이름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감귤 농사도 제법 잘 운영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공부를 잘해서 어려서 걱정 하나 안 끼쳤던 큰아들이 되려 최근에는 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혼한 데다가 이제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기 때문에 기반이 잡히지 않아 고전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둘째 아들 내외는 둘이 금슬도 좋아서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오면 그 애들 내외는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데 안 그래도 과묵한 큰아들이 멀뚱히 동생네 부부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둘째 아들네 아이들이 삼촌 하면서 큰아들을 엄청 따르고 큰아들 역시 조카들을 무척 좋아해서 최근에는 둘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 없이 그 집 아이들만 삼촌을 보겠다고 수시로 저희 집에 오곤 합니다. 물질하고 돌아와 큰아들 손주 손녀 먹을 저녁까지 마련하려면 힘이 붙이는 게 사실이지만 솔직히 힘이 들어도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들 2명을 모두 결혼시키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들이 참 쓸쓸하고 허전했거든요. 식구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다 보니까 설거지거리도 많고
저녁 한 끼를 차려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도 천상 엄마인지라 내 자식, 내 손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제가 물질에서 캐온 성게알을 큰아들은 유달리도 좋아합니다. 이혼하고 돌아와 처음 몇 년 만에 제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큰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서울 살면서 이 성게알 비빔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갓 지은 쌀밥에 얹어주던 이 고소한 성게알이 그리울 때가 많았어. 서울서는 사 먹어봤지만 비싸고 비리기만 하고 이 맛이 절대 안 나더라고. 오늘도 제가 캐온 성게알과 전복, 문어들을 손질해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손주 녀석은 전복 구운 것을 잘 먹고 손녀는 어린데도 문어 삶은 것에 환장하지요. 대장암 수술을 받긴 했지만 완치가 잘 되어서 이렇게 조금씩 물질도 하고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도 손수 차려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감사한 일 투성이지요. 여러분도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